천국의 열쇠 제2부 기묘한 천직 2-1 그로부터 4년이 지난 9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프랜시스 치점은 다로 조선소가 파하자 여느 때와 같이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글래니의 빵 공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페인트를 칠한 공장의 허술한 판자 울타리가 있는 데까지 왔을 때 그는 갑자기 중대한 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공장과 점포 사이에 밀가루 투성이 통로를 지나 뒷문으로 들어가서 부엌 설거지통에 빈 도시락을 놓았을 때 그의 천진스러운 까만 눈동자에는 어떤 결심의 빛이 타오르듯 역력히 보였다. 몸집이 작달막하여 특대 사이즈의 무명 작업복이 몸에 맞지 않았고 거꾸로 쓴 어른 모자 밑에 있는 얼굴은 기름 범벅이었다. 부엌에서는 땅딸막한 키에 창백한 얼굴을 한 17살의 멜컴 글래니가 식탁을 향해 팔꿈치를 괸고 로크의 부동산 양도 절차라는 책자를 읽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기름기가 반들거리는 까만 머리칼을 박박 긁으면서 비듬을 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가 암스트롱 대학에서 돌아온 멜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소 간 요리를 부지런히 입에다 나르고 있었다. 프랜시스는 찬장에서 자기의 저녁밥인 2센트짜리 파이와 점심때 구워놓은 감자를 꺼냈다. 유리가 반밖에 끼워지지 않은 칸막이의 빈틈으로 점포에서 멜컴의 어머니 글래니 부인이 손님 접대를 하고 있는 것을 내다볼 수 있었다. 그쪽을 보면서 식탁에 널려있는 식기를 치우려고 하자 이 집 아들인 멜컴은 화난 듯한 시선으로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공부하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야, 그 손은 뭐야? 언제나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군. 프랜시스는 완강하게 침묵을 지켰다. 그것이 최상의 방위책이었다. 프랜시스는 화상 자국과 모투성이가 된 손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들었다. 칸막이 문이 열리고 글래니 부인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그머니 들어왔다. 다 먹었니 멜컴? 아주 맛 좋은 계란빵을 구웠으니 먹어보려무나. 싱싱한 달걀과 우유로 만들었으니까 위에도 해롭지 않아. 난 하루 종일 배가 불러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멜컴은 투덜거리며 여발한 듯이 크게 호흡해 배를 쑥 내밀었다. 봐요, 이 소리를 들어보라고요. 공부를 지나치게 하니까 그래. 그녀는 큰 솥이 있는 대로 종종 걸음을 쳤다. 그렇지만 이것을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조금만 먹어봐. 엄마한테 효도하는 셈치고. 그는 어머니가 빈 접시를 치우고 대신 계란빵에 큰 접시를 가져다 놓는 것을 잠자코 보고 있었다. 찢어진 코르셋을 입고 스커트 자락을 칠칠치 못하게 늘어뜨린 그녀는 아들이 걸신 들린 것처럼 먹는 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들이 한 입 먹을 적마다 몸을 그에게로 구부리고선 길고 가는 코에 엷은 입술을 한 심술궂게 생긴 얼굴에 모성애를 드러냈다. 네가 빨리 돌아와 줘. 잘 됐어. 오늘 밤 아버지는 집회가 있단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니 그래요? 멜컴은 귀찮다는 듯 머리를 들었다. 미션홀에서인가요? 아니야, 공원이야. 그녀는 작은 머리를 저었다. 우리 모두 가는 건 아니지요? 그녀는 이상 야릇한 목소리로 자랑처럼 말했다. 그렇지만 멜컴, 그건 아버지가 나와 너에게 주신 오직 하나의 지위잖아. 아버지 설교가 엉망이 아닌 바에는 우리도 가는 게 좋아. 그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어머니에게는 자랑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따위 집회에 나가는 건 질색이야. 아버지가 성서를 두들기면서 설교하고 아이들이 옆에서 다니엘 성자 하고 떠드는 것을 듣고 있으란 말이에요. 어릴 적에는 그다지 싫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나도 말이지 변호사가 되려는 판인데. 마침 그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 다니엘 글래니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멜컴은 환한 얼굴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다니엘은 식탁으로 가까이 가서 치즈를 한 조각 자르고 컵에 우유를 부은 다음 선체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벌써 작업용 조끼와 바지와 해진 융단 슬리퍼를 벗고 번쩍번쩍 빛나는 까만 양복 바지를 입고 예복으로는 몸에 맞지 않는 짧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와이셔츠의 앞은 셀룰로이드였고 더구나 까만 끈으로 된 넥타이를 메고 있었으므로 한층 빈약하고 초라해 보였다. 세탁비를 절약하기 위해 커프스도 셀룰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것에도 벌써 때묻고 금이가 있었고 구두도 수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허리도 약간 굽었고 시력도 좋지 못했으나 눈은 뭔가 열심히 먼 곳을 보는 일이 가끔 있었다. 다만 오늘 밤은 안경 너머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지극히 온화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물끄러미 프랜시스를 지켜보았다. 프랜시스, 너 몹시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구나. 저녁은 먹었니? 프랜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들어온 후부터 어딘지 모르게 방안이 밝아진 것 같았다. 그를 향한 눈길은 그의 모친 같았다. 얘야, 저기에 지금 체리 케이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먹고 싶으면 가서 먹으려무나. 솥 위 선반에. 글래니 부인은 노인의 이 무분별한 너그러움에 화가 난 듯 코를 벌름거렸다. 이렇게 자기 것을 누구에게나 인심 썼기 때문에 2번이나 파산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언제 나가시겠어요? 지금 바로 나가시겠다면 점포문을 닫겠어요. 그는 노란 상하 장식이 달린 커다란 은재 회중시계를 꺼내보면서 말했다. 아, 닫아주구려. 하여간 하느님의 일이 먼저니까.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말했다. 오늘 밤엔 손님도 없을 테니까 일찍 닫는 게 좋을 거야. 그녀가 파리똥 투성이인 과자 진열장의 덧문을 닫는 동안 노인은 멍하니 서서 오늘 밤에 설교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윽고 몸을 움직이며 말했다. 자, 멜컴 가자. 그리고 프랜시스를 돌아보았다. 조심해야 한다. 너무 늦게까지 자지 않으면 안 된다. 멜컴은 입속으로 뭔가 투덜거리면서 책을 덮고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부르튼 얼굴을 하고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글래니 부인은 손에 맞지도 않는 까만 장갑을 억지로 끼웠다. 그녀는 집회 때마다 나들이 가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접시 닦는 것을 잊지 마라. 그녀는 의미 있는 어두운 미소를 프랜시스에게 던졌다. 함께 가지 못해 유감이구나. 세 사람이 나가버리자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아까의 영웅적인 새 결심이 다시금 마음속에 타올랐다. 윌리 탈록을 생각하면 피곤한 사지에 갑자기 활기가 되살아났다. 기름기가 낀 접시를 설거지통에 쌓아놓으며 문득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이마를 찌푸리면서 화가 난 것처럼 접시를 씻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날의 일이었다. 다니엘이 폴리 아주머니를 향해 엘리자베스의 아이는 내가 맡겠어요. 핏줄이 닿는 것은 우리뿐이니까 그 애는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다. 그 이후 억지로 베푸는 은혜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에게 달라붙게 된 것이다. 그러한 억지스러운 은혜만이었다면 그의 앞날은 그래도 이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운명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은 그 후 글래니 부인이 약간의 유산과 그의 아버지의 생명보험과 가재도구를 판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에서 그를 맡겠다고 한 폴리 아주머니의 요청을 법에 호소하겠다고 협박해 그를 데려온 그 혐오스러운 사건이었다.
이 결정적이고 악랄한 태도는 그로 하여금 폴리바논 일가와의 관계를 일체 단절시켜버렸다. 더구나 간접적인 책임은 프랜시스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대단히 화가 난 폴리 아주머니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에서 앞으로 절대 프랜시스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렸다. 빵집에 와보니 프랜시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한 것 투성이었다. 프랜시스는 글래니 부인이 먼지를 털어준 옷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멜컴과 함께 읍내의 다로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두 사람이 학교에 가는 것을 글래니 부인은 제 딴에는 제법 보호자다운 태도로 점포에서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그런 애정은 불꽃처럼 한때 번쩍 빛났다가 바로 꺼져버리고 말았다. 다니엘 글래니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유순한 성격에 고결한 정신의 소유자였고 파이를 싼 꾸러미와 자기가 쓸 팸플릿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토요일 밤이 되면 마차 뒤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쓴 간판을 내걸고 읍내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천국의 꿈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았으니 정기적으로 하계에 내려와서 식은땀을 흘리며 빚쟁이의 성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생각은 천국을 뛰어다녀도 두 다리를 밀가루 속에 쳐박고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외손자의 일 따위는 잊어버리기 쉬운 게 당연했다. 그래도 생각이 나면 프랜시스의 손을 잡고 뒤뜰로 데려가서는 봉지에 넣은 빵 부스러기를 참새들에게 뿌려주곤 했다. 인색하고 살림도 잘 꾸려가지 못하는 글래니 부인은 남편의 잇따른 실패로 자기만을 불쌍하게 여기고 살아온 그런 여자였으므로 이내 프랜시스도 귀찮은 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를 맡을 때 함께 붙어온 70파운드의 매력이 사라져버리자 이 흥정은 결국 손해를 보았다고 곧바로 후회했다. 그렇지 않아도 어쩌지 못할 경제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프랜시스의 피복비나 식비, 학교 수업료 등은 끊임없이 두통거리가 되어갔다. 식비는 하는 수 없이 단념한 것 같았다. 프랜시스의 바지가 다 해졌을 때 다니엘이 젊었을 적 입던 헌 녹색 웃옷을 고쳐 바지를 만들어 주었으나 그 우스꽝스러운 무늬나 색깔은 읍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프랜시스를 한층 비참한 처지로 만들 뿐이었다. 멜컴의 수업료는 언제나 어김없이 지불되었지만 프랜시스의 수업료는 많은 아이들 앞에서 수업료 체납자로 불려 세워진 후 굴욕에 떨면서 창백한 얼굴이 되어 그녀에게 애걸하러 가기 전에는 언제나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녀는 그런 때는 을에 숨을 헐떡이고 심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다는 얼굴을 하면서 말라빠진 손을 가슴에 대고는 마치 피라도 빨리는 것 같은 표정으로 잔돈을 세워서 던져주곤 했다. 프랜시스는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았다. 그러나 자기가 외톨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이 서글펐다. 슬픔에 미칠 것 같을 때 어딘가 송어라도 낚을 수 있는 시내가 없을까 하고 혼자 어디까지든 따분한 시골길을 방황하기도 했다. 때로는 항구를 떠나는 기선을 바라보고 목적도 없이 동경하면서 모자의 챙을 잘근잘근 깨물며 절망감을 달래기도 했다. 서로 용납되지 않는 종파 사이에 우연히 태어난 그로서는 어찌하면 좋을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타고난 밝고 영리한 머리가 둔해지고 얼굴의 생김새까지도 음산해져 가고 있었다. 다만 하나의 행복은 멜컴과 글래니 부인이 외출하여 집에 없는 밤 부엌의 불 옆에서 다니엘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담은 얼굴로 잠자코 성서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다니엘은 특히 종교에 관해서는 외손자의 자유에 맡기고 절대로 간섭하지 않으리라고 침묵 가운데 굳게 마음먹고 있었으나 외할머니인 다니엘 부인에게는 이것도 우라통 터지는 것이었다. 그녀처럼 영원히 복받는 그리스도 교도에게는 자기 딸이 저지른 바보 같은 행위의 유산인 이 손자가
파문에 해당하는 저주의 씨앗이며 이웃의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반 후였다. 성적이 좋은 프랜시스가 전교 글짓기 대회에서 불행하게도 멜컴을 꺾어버렸다. 외할머니는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몇 주일이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자 드디어 외할아버지도 굴복해버렸다. 외할아버지는 때마침 파산의 직면에 있었으므로 프랜시스의 교육은 그만 중단하도록 논의되었다. 글래니 부인은 몇 개월 동안 보인 적이 없는 미소를 능글맞게 지으며 너는 어린애라고는 하지만 똑똑하니까 집안일을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학교는 그만두고 사내답게 단념하고 일터로 나가야겠다고 했다. 12살의 프랜시스는 이렇게 해서 주급 3실링 6펜스의 리벳공으로 다른 조선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